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사원의 YN하우 박사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 바로 창조경제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성장 동력을 뜻하는 말인데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좋은 교육이 또 뒷받침되어야겠죠.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학 교육이 확 바뀌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접목한 수학, 토론과 탐구를 통해서 배우는 수학이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스토리텔링 수학 1년,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스토리텔링 수학 1년여의 성적과 발전 방안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창조 경제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여성 발명인들을 만나봅니다. 여성 발명인은 특유의 섬세함과 관찰력으로 생활 발명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에도 든든한 한몫을 하고 있는 여성 발명인들과 이들이 개발도상국의 우리의 지식, 재산, 노하우를 나누는 시드 프로젝트 현장을 동행하겠습니다. 박사원의 YN하우 지금 시작합니다.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 공부에서 벗어나 쉽고 재미있는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도입된 스토리텔링 수학.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내년에는 3, 4학년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란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도입 1년, 현재의 성적표와 발전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남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발명 분야에서 최근 여성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특유의 섬세함으로 특별한 발명품을 만들어 창업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성 발명가. 창조경제 성공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 발명가들의 활약과 개발도상국에 전수되는 한국형 지식재산 활용 노하우, 시드 프로젝트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수포자라는 말을 아십니까?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등학생 사이에서 아주 유행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일반 계고 학생들의 수학 평균 점수는 50점이 채 안 되고 또 고등학생의 60%가 수학을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어려서는 수학을 잘하다가 수학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이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도 수학에는 흥미를 잃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3월 이야기로 수학을 배우는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가 도입이 됐습니다. 보다 쉽고 또 재미있게 수학을 배우고 수학에 대한 학습 동기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도입 1년여의 성적을 짚어보고 발전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최근에 그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죠. OECD 특히 수학 경우는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이제 1위였는데 학습 동기는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밑돌았다고요? 네, 만 15세 학생들의 수학, 읽기, 과학 소양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수준은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결과보다 오히려 좋아졌는데요. 문제는 학습에 대한 흥미나 효능감은 OECD 평균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마디로 이제 그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연구 결과인 것 같은데요. 특히 수학은 이제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인 만큼 교육계에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네. 보다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접목해 수학 이론을 배우는 일명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 도입도 이 수학 선진화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라면
수학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스토리텔링 수학은 소재와 상황을 연계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듯 수학적 개념을 가르치고 익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길이에 대해 배울 때 왕의 옷을 만드는 재단사가 됐다고 가정하고 신체의 길이를 재는 활동을 통해 수학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네, 아주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를 통해서 그동안 이제 문제풀이 위주였던 교육 풍토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가 도입된 지 약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교과서 도입 1년, 수학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학업 성취도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학습 동기와 자아신념 지수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2011년 42개국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학 성취도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취도는 2007년에 비해 2위에서 1위로 순위가 올랐지만 수학을 좋아하거나 자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조사 대상국 평균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학생들이 수학 공부의 즐거움을 알기보다는 단순히 우수한 상급 학교 진학의 도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월 수학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고력이나 창의성을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수학을 보다 이제 쉽게 이해하고 좀 재미있게 배우면서도 좀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수학 교과서도 이야기로 수학 이론을 배우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어려운 수학 원리에 생활 밀착형 이야기를 접목해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수학으로 바뀌게 되고 학생들도 수학에 대해서 싫다라는 부정적인 관점을 버리게 되고 이 수학이 나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암기와 문제풀이 중심이었던 수학 교육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이 적용된 수학 교과서는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1학년에 보급됐고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민간 출판사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 교과서가 개발됐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시행 1년이 됐지만 기대와 달리 현장의 목소리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 교수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나 새로운 방식으로 수학을 배우는 아이들 모두 혼란스럽다는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기 위해 도입된 스토리텔링 수학이 오히려 더욱 어렵다는 겁니다. 수학의 스토리텔링 교과서가 기존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스토리가 많아서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야기, 이것이 함께 섞여 있어야 스토리텔링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가 있는 수학 교과서가 낯설기는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이 깊습니다. 수학을 스토리텔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어왔지만 좀 생소는 해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그런 걱정스러움도 있고 일단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꾸만 뭐 논술이나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접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사교육적인 부분도 걱정이 더 많이 되기는 하거든요. 교육부는 교과서 개선으로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적인 입장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학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스토리텔링 수학이 낯선 학부모들이 오히려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에 휘둘리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제 이 스토리텔링이 반영된다는 말은 진즉 들었는데 교과서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제작됐기 때문에 사교육업체에서 그 사이에 많은 이런 이제 정보를 흘려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이제 불안감을 조성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학 원리에 맞는 이야기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원리는 어려워지는데
복잡한 수학 원리에 적용할 만한 이야기를 찾거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의 수학 내용들을 다 담아내면서 의미 있는 그런 스토리를 구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인데요. 사실 현재 그 초등학교 교과서도 모든 단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스토리텔링을 적용하고 있죠.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스토리텔링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고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교과서 개발과 교육 현장 적용 등 총체적인 과정에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충분한 정보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다 보니 혼란이 가중됐다는 겁니다. 공감대 형성 없이 정책은 발표됐고 교과서는 개발이 되어 있고 여러 교사들은 그런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과서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이 그 교사 연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5% 정도의 교사만이 교사 연수를 받았는데 스토리텔링. 그래서 그 나머지 선생님들은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어떻게 본인의 클래스에서 학급에서 가르쳐야 될지 아이디어가 없으신 거죠. 결국 교과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수법에 스토리텔링 수학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셈입니다.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그 교사가 어느 정도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기의 그 교수법을 가지고 충분히 수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야기를 통해 몰입과 학습 흥미를 키울 수 있는 스토리텔링 수학.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의 교육적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계 전체에 빠르고 자발적인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좀 혼란스러운 면이 좀 있네요. 정책의 취지는 좋았지만 역시 준비 기간이 좀 부족했던 만큼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데요. 교육과정 개편과 교과서 개정에 앞서서 학생과 교사 또 학부모가 새롭게 시행되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 아니었나,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뀐 교과서와 교육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 보니 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수학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불안한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내년부터는 스토리텔링 교과서 도입이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단순히 교과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 방법과 더불어서 이제 평가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학 교과서가 쉽고 재미있게 바뀐다고 해서 수학 교육이 무조건 선진화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수학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변화보다는 교사와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자발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스토리텔링 수학의 발전 방안 짚어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2학년 수학 시간. 교사가 토끼 인형을 손에 들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건넵니다. 진짜요? 얘기해보라고 할까요? 네. 호랑이가 몇 마리인지 알아야 스테이크도 몇 마리가 먹을지를 찾아나요. 병원은 잘할 수 있단다, 토끼야. 그래프로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들은 발표를 통해 교사에게 표 그리기 활동을 제안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와 수학적 개념을 엮어 수학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수학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구체물을 가지고 원리를 체험함으로써 그 원리를 이해해서 즐거운 수학, 재미있는 수학, 수학이 우리들의 삶과 직접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물을 소재로 했지만 계절과 아이들의 관심사에 따라 수업에 적용되는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교사와 보조교사가 함께 협의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배로 들지만 아이들과 학부모, 다른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도 수업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담임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보조교사는 단원 도입 시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학습 목표에 뒤처지는 아이는 없는지 꼼꼼하게 지도합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사전 중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협력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보다 좀 흥미로운 흥미 유발을 위한 교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수학을 배울 수 있다 보니 아이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오등별로 표와 그래프를 동물 과자로 배우는 게 재미있었고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동물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동물 과자로 코트칭 선생님과 함께 표와 그래프 공부를 하니 표와 그래프가 더욱 특별히 재미있어진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는 이야기를 통해 어렵고 복잡한 수학을 보다 쉽게 느끼게 도울 뿐 아니라 수학이 삶과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더불어 왜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무엇보다 수학적 원리를 이야기를 통해 접근하고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장 교사들에 대한 스토리텔링 본격적인 연수가 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이 그냥 일회성, 그냥 유행어로 지나갈지 아니면은 우리 수학 교육의 여러 문제점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자이기를 바라고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의 변화와 발맞춰 평가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 수학 교육은 스토리텔링 교과서로 수업을 하지만 시험 문항은 바뀌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수학을 배우더라도 시험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지고 이 때문에 사교육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공교육이 먼저 변화가 하려면 선생님이 변화가 돼야 되고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쓰고 그다음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평가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평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집단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수학 교육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교수법과 평가 방식을 전환하고 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전체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스토리텔링은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수학 시간이 돼도 따분해하지 않고 아이들이 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즐겁게 수학을 배우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은 좀 아쉬운 점이 많은데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전문가들은 이 스토리텔링 수학이 아이들이 수학의 즐거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학습량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현장에서 교사들의 수업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토리텔링 수학을 통해서 왜 수학을 해야 하는지 또 수학을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토리텔링 수학이 잘 정착만 된다면 아이들이 좀 수학을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배울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과 선행학습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고 해도 선행학습으로 인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아 효능감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된 학교 교육이 좀 바로 서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불어 그동안 문제풀이와 암기 중심이었던 수학 교육을 바로잡으려는 교육계의 노력이 진정한 수학 강국을 만드는 의미 있는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신규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가장 많은 자살자를 기록한 마포대교가 생명의 다리로 탈바꿈한 놀라운 변화는
국내 한 광고 회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1,000억 원의 매출 신화를 기록한 스팀 청소기는 평소에 물 청소가 불편했던 한 가정주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요. 이처럼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와 발명, 특허는 우리 주변에서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발명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생활 속 아이디어로 특별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여성 발명가들은 경제 성장에도 아주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창조경제 시대의 선두주자라고 불리는 여성 발명가들의 활약과 이들의 지식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시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설 기자,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명가들 중에 여성 발명가를 찾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마스 에디슨, 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당대의 혁신을 주도했던 발명가들은 남성이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성이 이 분야에서 서서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성들이 발명과 특허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네. 이 특허청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특허 출원은 평균 7%가 늘어났지만 그중 여성의 특허 출원은 14.5%나 늘어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특허 등록 건수도 평균 6.9% 증가한 반면 여성의 특허 등록은 16.7%로 확연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확연히 높아졌네요. 남성의 전유물로만 생각됐던 발명 분야에 여성의 참여율이 좀 늘어난다니까 반갑습니다. 또 여성들의 발명품은 좀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여성들의 특색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이 많은 만큼 일상 경험에서 찾아낸 실용적인 생활 발명품들이 즉각적인 호응을 얻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취재를 해보니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관찰력으로 만들어진 발명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발명품으로 특허를 취득해 창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생활 속 불편함을 특별한 가능성으로 바꾼 여성 발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틈새를 최소화한 안전 경첩입니다. 일반 경첩과 달리 문이 닫힌 상태에서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열리게 해 틈새를 최소화했습니다. 손을 넣어도 끼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틈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다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문에서 손을 다쳐가지고 손톱이 빠진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이 안전 경첩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플러그를 누르는 것만으로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멀티탭도 있습니다. 스위치 방식보다 더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고 플러그를 꽂고 빼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발명품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여성 발명가들은 일상생활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통해 특허 출원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여성발명협회를 처음 맡았을 때 회원수가 한 100여 명 정도였고요. 지금 한 4,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2001년부터 13년까지, 12년까지의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특허 출원율이 27.7% 늘었는데 여성은 127% 늘었습니다. 여성 발명인들의 활약은 특허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취업난 속의 젊은 여성들이 발명을 창업이나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퍼를 연결한 파우치를 만들어 지난해 특허를 받은 남지아 씨. 독특한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20, 30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화장품을 막 아기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 좋아해서 제 아기들이 막 이렇게 부다치고 이러는 게 싫어서 파우치를 이렇게 지퍼를 열었을 때 막 뒤적뒤적거리지 않고 앞에도 열리고 뒤에도 열리고 밑에도 열리고 다 열려서 내가 여는 데가 입구가 되는 파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나만의 디자인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디자인과 실용 신안을 획득했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인 창업을 했습니다. 항상 카피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밤새서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이것이 누군가가 나를 베끼거나 혹은 유사품이 나와서 나한테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허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알아보니 디자인 등록권, 상표권 이런 식으로 보호가 된다는 걸 알게 돼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이처럼 높은 취업 장벽과 결혼 후 경력 단절로 재취업이 힘든 여성들에게 발명은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발명품이 실생활 활용도가 높다며 시장성과 대중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참 섬세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구석구석 우리가 이렇게 막 피부로 느끼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해결이 되면 시장에서도 굉장히 빨리 먹혀요. 그러니까 나온 거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상품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나오면 그냥 맞아 이거 필요한 거였어 하는. 여성 발명인의 활약이 돋보이자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국여성발명협회를 통해 여성들의 발명과 지식재산 획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2년부터 발명진흥법에 여성 발명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명하러 가져가고 싶은, 구체화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그러면 발명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 그걸 또 어떻게 특허라는 권리로 마련해서.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많습니다. 한국여성발명협회의 연평균 예산은 17여억 원. 남성에 비해 대출이나 투자 지원이 어려운 가정주부에게는 창업하기까지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으로 여성 발명인의 창업을 지원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갖고 있는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선입견을 해결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여성들이 지식재산 필요성에 주목하게 되면 여성은 물론 자녀 교육을 통해 아이들도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여자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틀에 갇히지 않는 벗어나는 사고방식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의 미래가 발전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성들에게 지금 이런 여성 발명하는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선은 많은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첫 번째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국가적으로 홍보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방송 같은 데서 잠시 공익방송, 공익광고 같은 걸 해주는 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는 우리나라 여성 발명인의 활약.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해 어렵고 힘들 것이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끈기와 세밀함으로 무장한 여성 발명가들이 숨겨진 잠재력을 끄집어내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의 지원과 교육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생활 속의 조그만 아이디어가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되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또 창업까지 해서 또 성공을 하고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성들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단단히 좀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경제활동과 단절되는데요. 그런데 발명을 통해 창업을 하거나 지식재산권을 갖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설 기자 말을 들으니까 정년 퇴직이 빨라지는 현대사회에서 정말 발명이야말로 은퇴 없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같은 여성 발명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 협회라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여성 발명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이자 협력기구인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는 전 세계 여성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또 나라별 지식재산의 격차를 줄이고자 만든 협회인데요. 여성과 경제 취약계층을 지식재산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단체입니다. 현재 36개국의 50개의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그 단체가 좀 많고요. 또 우리나라에 이제 본부가 있다고 하니까 내심 우리나라가 좀 세계 여성 발명인의 중심,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하기도 하는데요. 자, 설 기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성 발명가들이 좀 크게 성장을 해서
또 창업을 하고 그런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도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들은 경제활동의 취약계층으로 손꼽히고 있죠. 이 때문에 세계여성발명협회에서는 이들에게 발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의 주요 여성인사를 초청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발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물질적 지원이 아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일명 시드 프로젝트,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신문지를 말고 풍선을 불고 테이프를 붙여 기둥을 만듭니다. 3-3-5 모여 앉은 참가자들이 서로 상의하며 탑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종이 접시를 두고 제일 위에 풍선을 올려 가장 높은 탑을 만드는 팀이 승리를 거두는 이 게임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팀이 풍선을 불어 가장 꼭대기에 올리지만 공기를 가득 담은 풍선 때문에 탑을 쌓기는 쉽지 않습니다. 풍선을 불지 않아야만 쓰러지지 않고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풍선을 불어야만 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강의를 맡은 지도교사는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창의성이고 이것이 발명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찾고 제한된 조건에서 그거를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것이 창의력이라 생각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드 프로젝트는 씨앗을 나눠준다는 뜻으로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발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물질적 지원이 아닌 창의적 사고를 통한 경제력 창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첫 회인 올해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의 여성 공무원과 교육 종사자, 그리고 기업인 25명이 초청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 시작하는 프로젝트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고 그 아이디어로 지식재산권을 만들어서 그 지식재산권을 거래화시키거나 사업화시키면서 경제력을 창출시켜주는 거였습니다. 시드 프로젝트에서는 지식재산과 발명에 대해 딱딱하고 어려운 강의가 아닌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시간. 참가자들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한약재 성분의 가루들을 한 곳에 모아 섞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한약재를 이용한 천연 성분의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천연 화장품은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때문에 참가자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각국의 환경에 맞는 재료를 첨가하면 새로운 화장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발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굉장히 크고 거대한 것들만 발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실제로는 주부로서 여성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 생활의 어떤 편리한 비법이나 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발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의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남성과 이공계 종사자들의 전문 분야로만 느꼈던 발명이 여성과 일반인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도전할 만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Я поняла, что мыло могут делать не только химики и медики, а простые люди. Мы все можем делать сами, используя все продукты, которые у нас каждый день. 한국의 산업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딜라이트몰. IT 강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듯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부터 노트북과 냉장고, 카메라와 동작인식 시스템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카자흐스탄 여성기업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알만 샴바에바 씨는 한국의 IT 기술이 놀랍고 양국의 잦은 교류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산업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Сравнить сейчас буквально в процентном соотношении очень тяжеловато, но насколько на сегодня развита технолог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с Казахстаном она тесно связана. Даже в автомобильной, в электронике, в бытовой продукции она очень тесно связана, но моя страна, Казахстан, тем не менее хочу отметить, старается не отставать.
발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국 전통 문화를 통해 정신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문화를 한 면을 단면이라도 들여다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알 때 사람이 서로 살아온 문화적인 배경이 틀리면 굉장히 금피 친해지지가 않지만 그 사람과 같은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을 땐 떨어져 있다가 만나도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소고 만들기와 풍물놀이를 통해 한국의 음악을 이해하고 특별한 언어적 의사소통이 없어도 서로 웃으며 어울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Bize Koreya halkı öğren yılı karşıladı hem de bu hizmet ettiler. Şunun için Koreya'da bize karşılayan adamlara köp sağ olsun aytacağız. Ütküşük medeniyeti var eken şununla bize şoları görkezdiler. Tanzat ettik. Şunun için köp sağ olsun aytacağız. 2주간 진행된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여성 발명의 노하우를 전하고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다채로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과 아이들의 창의력이 성장하고 그것이 결국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В нашей стране реализу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инноваций. Центры творчества,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которых мы воспитываем детей именно творческому подходу, креативному мышлению и изобретательству. 개발도상국의 한국형 여성 발명 씨앗을 뿌리는 시드 프로젝트.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더불어 우리 산업과 문화까지 전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젝트로 개발도상국과 한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식의 노하우를 전시해주는 그런 그 시드 프로젝트, 정말 그 의미 있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불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날아서 먹이를 잡을 수 있게 가르쳐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치우치지 않고 경제 성장에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화면을 보니까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라고 해서 굉장히 좀 탁탁하고 조금은 좀 지루한 강의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을 보니까 이제 지식재산 창출과 중요성에 대한 강의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은 물론 또 문화까지 전파하는 그런 축제 자리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번 시드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강의를 통한 지식재산 교육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와 산업 현장을 배워 좀 더 친숙하게 한국을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지식재산도 공유하고 문화도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젝트인 셈인 거죠. 네, 이런 행사가 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쭉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여성 발명인을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여성 발명가를 위한 제도나 교육 등이 좀 잘 마련이 돼 있습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나라에는 여성 발명인을 위한 교육이나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여성 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한 예로 폴란드의 경우 지식재산에 대한 각종 워크숍, 세미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폴란드 발명협회 등을 통해 최고의 여성 발명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이 남성에게 뒤지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경제 활동에 일조하는 것, 바로 창조 경제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예 출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여성 발명가 세러 워커는 7살에 고아가 되고 20살에 과부가 되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헤어로션, 헤어크림과 스타일링 머리빗을 발명했는데요. 여성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러 워커 같은 여성 발명가가 나올 수 있도록 발명 관련 단체는 물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다혜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상훈의 와이어나우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과학적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